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2년 4월 15일 오후 2시 56분입니다. 첫 번째 자료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 CPI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PPI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산자 물가지수,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그 재화, 해당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소비가 줄어들 거잖아요. 맞죠? 경기가 좋을 때는 기금속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유면 백 이런 거, 샤넬 이런 거는 가격이 비쌀수록 PPI 값이 올라갈수록 잘 팔리겠지만, 일반적 대중들이 사용하는 물품은 PPI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PPI 수치가 지금 15.2나 됩니다. 15.2나. 여기 보면 2022년 마치 기준으로 역대적으로 1974년 노벰버 때 PPI 수치가 19.5였어요. 그리고 1980년 때는 PPI 수치가 14. 지금 현재 수치값 15.2는 PPI 수치 1980년 때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CPI 8.5, 이 수치값은 CPI 14.3보다 낮고, 그 다음에 1974년 CPI 12.3보다 낮아요.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우선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 값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올라봐야 이제 채 4% 더 오르면 끝이라는 겁니다. 4%가 더 오르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CPI 지수값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CPI 지수값은 PPI 지수값과 연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PPI 지수값, 즉 재화를 생산할 때 뭐가 많이 들어가죠? 석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석유 가격이 좌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은. 그래서 PPI 지수값을 먼저 선행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CPI 지수값을 후행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PPI 지수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CPI도 올라봐야 몇 프로 못 오른다는 거예요. 왜? PPI 지수값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4%, 역사적 가장 고점 대비 4%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CPI 지수값이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오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방송해드렸죠. CPI 지수값 드디어 꺾인다. 맞죠? 그리고 3개월 CPI 지수값이 0.5에서 0.3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큰 그림을 봤을 때 이제는 서서히 꺾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적 자료를 보더라고요. 즉,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저는 지금 파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수치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만약에 이 고점 대비 만약에 폭락해도 막 버블이 터지는 것처럼 막 추가적으로 50% 바로 박살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금 또 많이 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자, 두 번째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부일스, 말 그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개념, 그것을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잠시만요. 부일스, 주가가 올라가는 개념. 이 수치값이 높을수록 주가가 고점이라는 거예요. 낮을수록 주가가 저점이다. 근데 이 부일스 수치값이 15, 대략 한 15예요. 15 보면 여기 떨어져 봐야 이제 조금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수치값이 지금 1990년도부터예요. 이 수치값이 가장 바닥일 때 이 옆에서 쭉 가면 이게 대략 한 12 이렇습니다. 이제 정말 1990년부터 지금까지 이 데이터 값을 봐도 3이 많이 떨어져야 이 3의 수치값이라는 겁니다. 3. 그래서 지금 파시면 나중에 후회한다. 오히려 지금은 살 시기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자료 같은 경우는 SPX와 브레인비어, 말 그대로 주가가 오른 것과 주가가 내린 그 베팅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SPX는 우측을 보시면 되죠. 우측을 보시고, 이 부분,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좌측 수치값을 보시면 됩니다. 0이면 부일스와 비어가 똑같다. 즉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0에서 양의 숫자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고, 음의 숫자가 나오면 주가가 내리는 상황, 즉 비어가 더 강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수치값을 봤을 때 2013년, 2014년, 2013년 대략 한 4월경 이때 이 수치값이 거의 여기 보면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30이면 이때는 대략 한 35 잡으면 될 것 같아요. 35 잡고 여기는 30이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맞죠? 이때도 마이너스 30, 이때도 마이너스 30. 지금은 몇이냐 쭉 가볼게요. 쭉 가면 40에서 대략 한 32, 대략 이때죠. 이때는 마이너스 한 32. 자, 이 데이터 값을 보더라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수치를 봤을 때 마이너스 3이 더 추가가 되면 이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급등하는,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수치를 보더라도 지금 주식을 파시면 정말 저는 후회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뭐냐? CPI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항목군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잠시만요. 이걸 할까? 여기 보시면 여기 페이버리 2022년 January 이렇게 그냥 쭉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되는데 범위값이 갈수록 커지는 거 여기 이 세트 부분, 그 다음에 음식 집에서 이렇게 식품 요금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색깔 있죠. 요거 이게 이거예요. 새 차와 중고차 가격,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그러면 딱 봤을 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에너지 가격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유가가 계속 변동하잖아요. 그 수치값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 비용, 레스토랑트, 호텔, 앤드 트랜스포테이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반 대중들이 서비스 요금, 호텔에 가서 서비스 받을 때 호텔 요금이나 뭐 팁 차지 머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레스토랑 가서 레스토랑 요금, 트랜스포테이션 이게 대중교통 그런 개념, 그 요금들을 다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국가에서 어떻게 쉽게 말하면 조정하는 것과 레스토랑 요금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추출을 해봅시다.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무조건. 저는 이거 두 개. 대중교통 요금 같은 경우도 ESG 경영 때문에 이건 올라갑니다. ESG 경영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은 무조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이랑 호텔 요금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이유가 그전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 노동자를 미국 같은 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지금 트럼프 때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안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 자국 시민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 명목으로 인해서 이 서비스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식품 가격은 향후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이 끝나면 이 개념은 천천히 식품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중국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도 개방을 할 거고 세계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 천천히 내려갑니다. 중고차 가격도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국제정치적인 것들이 해소가 되면 다시 내려가고 에너지 가격도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화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그 요금, 쉽게 말하면 인건비는 미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 서비스 요금은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가죠. 하지만 여기 세계 섹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국제정치가 해결이 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과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이런 싸움들이 해결이 되면 첫 번째 그 시그널로 이게 해결이 돼야 되겠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해결이 되면
이거는 결국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고, 그 전에 하나 JCPOA 핵협정, 이란과의 핵협정 이 부분도 잘 해결이 되면 이거 세계는 순식간에 하락합니다. 그럼 결국 큰 그림은 CPI 수치값은 내려간다는 거죠. 올라가봐야 역사적으로 대략 한,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한 4% 정도 더 올라가고 이게 끝이라는 거죠. 당연히 CPI 지수값이 4% 더 올라가면 주가가 뭐 한 20% 빠질 수도 있겠죠. 제 생각은 CPI 지수값이 4% 더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막 20% 박살나고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미국채 30년물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최근에 어제 너무 올라서 지금 현재 미국채 30년물은 수치값이 2.919입니다. 2.919. 그러면 위치가 어디냐? (2.919) 아, 이걸 안 찍었구나. 2.919면 여기에요. 여기. 그럼 이게 앞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그림을 보세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차트 값을 보면 안 봐도 여기 RSI 값이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RSI 값이 높으면 결국엔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도 같이 떨어집니다. 큰 그림을 보십시오. 큰 그림을. 자,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미국채 10년물. 어제 10년물 엄청나게 급등했죠. 한 5% 정도 급등을 했죠. 지금 현재 미국채 10년물은 2.828입니다. 2.8이면 대략 여기죠. 여기. 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보시다시피 여기 2.9973에 저항선이 딱 설정이 되어 있죠. 이거 제가 끈 거야 아니에요. 이 골드만 자료예요. 골드만 자료. 골드만 자료에서 말하기를 저항선 2.99 이거는 절대로 못 넘는다는 거죠. 왜? RSI가 우하향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10년 국채물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과거에 RSI 수치값 지금 77.9예요. 지금 가장 최근에 며칠 한 3일 전에 고점 RSI 수치값이 77.9. 이때가 딱 이때였어요. 이때 21년 세프템버 29일 날. 그리고 더 올랐습니다. 이때 1.567이었어요. 10년 국채물이. 그리고 RSI가 정확하게 지금과 같은 77.09. 그러면 이때부터 고점 어디까지 올랐냐? 1.719까지 올랐습니다. 대략 이게 하나가 일봉이니까 1, 2, 3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후에 15일에서 20일 정도 후에 고점 1.719를 찍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 이때부터 15일에서 20일이니까 대략 날짜를 따지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정확히 채권 금리는 단기 고점을 찍고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이 현상이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 수치값을 찍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빠진다는 거죠. 큰 그림은 이렇게 하향한다. 채권 금리가. 자, 그러면 이 편차값이 0.152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값에서 0.152니까 0.152를 이 편차값을 현재 2.823에다가 0.152를 더하면 대략 2.975가 됩니다. 거의 흡사하죠. 그리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부터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얼마나 주가가 박살이 날지 저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결국에는 채권 금리는 이렇게 쭉 까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플레율도 해소가 될 것이고.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그 미국채 2년물입니다. 2년물을 보시면 여기 벌써 데드크로스가 며칠 전에 나왔죠. 그리고 어제 갑자기 뜬 것이고, 그러면 2년물이 더 뜰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왜 떴냐? 저도 너무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바를 따로 한다고. 제가 알바를 따로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솔직히 많은 자료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환경방송 웬만하면 저도 잘 안 보는데 너무 궁금해서 혹시나 해서 봤더니 그 블룸버그 TV에서 윌리엄스 총재가 그 TV 토론을 하면서 그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플레율이 고점이 아니다. 이 말 한마디에 주가가 그렇게 박살이 났던 거예요. 그 채권금리가 갑자기 막 새벽 2시인가 그때쯤에 채권금리가 한 5% 정도 팍 떴죠. 그러면서 주가가 다 박살이 났잖아요. 그거까지는 제가 어떻게 예측을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investing.com에 있는 그 주식 캘린더 내용이죠. 그 내용을 싹 다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분석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날은 그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하는 날이다 그렇게 영상을 올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아무리 그 개별 종목 관련 어떤 그 실적 같은 거를 싱킹 알파 고급자를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자료 그 다음에 여러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맞추더라도 연준위에서 한마디 해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위에서 그 짓을 언제까지 할 것 같냐? 제 생각은 연준위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이프 플래너들을 시작으로 해서 채찍 연습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금리를 올렸을 때 0.5포인트 5월 초에 올렸을 때 시장이 붕괴가 되면 그것도 쉽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못 보시는 자료가 있는데 우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연준위에서 계속 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연말쯤에 장난 아니게 긴축을 한다. 그러면 그 연준위에서 내뱉는 그 채권을 시장에서 사들이지를 못한다.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글로벌 국가가 지금 다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미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미국 국민이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는 러시아가 사주고 일본이 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본 엔화가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 자체도 경제가 힘든데 과연 미국채를 사줄 수 있냐 그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사줘야 되는데 중국이 사줄 거냐 이 퀘스천 마크도 있는 거예요. 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채를 사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뱉으면 그냥 놔두면 되니까. 우선 이거는 제 생각에 유로 자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최근 1년 보면 10년, 2년 스프레드 지수값도 양으로 변했잖아요. 양으로. 당연히 10년물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양으로 변했잖아요. 자, 그러면 다가오는 이제 실적 기간에서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FOMC에서 아니면은 그 연준위 총재들이 한마디 발언 그냥 매파적 발언 한마디 하면 이거는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 유능한 애널리스트가 막 오른다 말을 해도 연준위에서 어제처럼 윌리엄스 총재처럼 갑자기 TV 토론에서 그냥 고점이야 인플레가 고점이 아니야 이 말 한마디 하면 그 주가가 그냥 언제든지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정직하지가 않다는 거죠. 결국엔 시장은 정직하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왜?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회주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너무 개입을 하면 연준위가 당연히 그런 시장 조율하는 그런 국가기관이지만은 너무 국가기관은 아니죠. 연준위는 민간기관이죠. 하지만 공적 업무를 하는 것 뿐이죠. 너무 그렇게 시장에 개입을 해버리면 시장은 결국 그 반사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학습이 돼버리니까. 참고만 하세요.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냥 노력을 하는 사람일 뿐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힘냅시다. 저도 한 13% 정도 마이너스 났는데 힘냅시다.